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조선을 세운 위대한 개국공신들이 하룻밤 사이 목이 잘려 나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 나라의 희망이 가득해야 할 궁궐은 순식간에 참혹한 피비린내로 진동하며 가장 비극적인 형제 사륙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조선의 심장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392년 태조 이성계는 마침내 낡고 부패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개국했습니다. 백성들은 새 나라가 가져다 줄 태평성대를 간절히 꿈꿨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란과 끝없는 정치적 혼란이 이제는 정말 끝날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 도읍지 한양에는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경복궁이 들어섰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은 아침 햇살을 발아 찬란하게 빛났고 거리를 오가는 백성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새 왕조의 기틀은 반석처럼 단단해 보였고 왕실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조정을 두비며 새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거리는 활기를 띠었고 한양은 매일같이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며 거대한 수도의 위용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평화가 그리 쉽게 깨질 것이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나라의 심정부에서는 이미 피바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의 건국은 결코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정적들의 피와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의 마지막 중신이었던 포은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무참히 적살한 사건은 새 왕조 창업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잔혹하지만 필수적이었던 악역을 자초한 인물이 바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업을 위해 자신의 손에 기꺼이 피를 묻혔습니다. 가문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칼을 빼들고 앞장선 것은 언제나 그였습니다. 당연히 개국 이후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조선 개국 직후 발표된 개국공신 명단에서 이방원을 비롯한 이성계의 장성한 아들들의 이름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종친이라는 이유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원에게 주어진 것은 정한군이라는 허울뿐인 칭호와 명예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때의 왕,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고향인 동북면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험난한 전장과 가문의 대소사를 묵묵히 뒷바라지했던 첫째 부인 신의 황후 한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경에서 만나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하며 이성계의 중앙정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둘째 부인 신덕황후 강씨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될 당시 고생만 하던 신의 황후 한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조선의 첫 번째 왕비로 등극한 인물은 바로 신덕황후 강씨였습니다. 한씨 소생의 장성한 아들들은 건국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정작 권력의 중심에서는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책봉의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장남인 방우도, 무장으로서 공이 컸던 방과도, 건국의 1등 공신인 방원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로 지목된 인물은 신덕황후 강씨의 소생이자 이성계의 막내 아들인 불과 11살의 어린 방석이었습니다. 건국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이복 동생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주군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태조 이성계는 왜 자신의 수많은 아들 중 가장 어린 방석을 세자로 택했을까요? 이성계의 이면에는 깊은 총애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신덕왕후 강씨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 묻은 칼을 쥐고 있는 장성한 아들들보다
어린 아들을 세자로 완쳐 자신이 오랫동안 수렴청정하며 왕권을 안정적으로 다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정치적 설계자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조선 건국의 최고 공신이자 국가의 모든 기틀을 설계한 삼봉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맹자의 민번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굳게 밀었습니다. 그가 꿈꾼 나라는 왕 한 사람의 기분이나 핏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식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받은 뛰어난 재상들이 중심이 되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런 자신의 철학을 담아 조선 경국전이라는 거대한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왕은 그저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일 뿐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은 모두 재상에게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힘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군주가 등장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권력욕이 강한 이방원 같은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면 정도전이 꿈꾸는 재상 중심의 국가는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습니다. 반면 어린 방석이 왕이 된다면 정도전 자신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이 어린 왕을 잘 보필하여 자신들이 설계한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안착시킬 수 있다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나라의 군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왕자들과 공신들은 각자 사병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 말기의 혼란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무력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는 정도전의 눈에 이 사병들은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 주원장은 조선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도전은 잃어버린 옛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을 정벌하겠다는 원대한 혹은 무모해 보이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동 정벌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군사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야만 했습니다. 정도전은 진도라는 새로운 군사훈련법을 만들어 왕자들의 사병들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훈련에 불참하거나 성적이 나쁜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매질을 가하며 굴욕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들의 수족을 자르고 그들의 무력을 완전히 빼앗아 중앙정부, 즉 정도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수천 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있던 이방원에게 사병역파는 곧 정치적 죽음, 아니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재상 중심의 국가에서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왕자 이방원의 자리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방원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문과에 급제했던 총명한 학자였습니다. 붓을 들고 학문을 논해야 할 그가 아버지의 대업을 위해 기꺼이 칼을 들고 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고려의 충신들을 제거하며 짊어져야 했던 도덕적 비난과 세상의 손가락질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은 결국 가문의 영광과 새로운 시대에서 자신이 누릴 마땅한 권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소외와 냉대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신의 왕후 한씨는 건국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쓸쓸히 눈을 감았고 자신과 형제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의붓어머니 신덕왕후 강씨는 국모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누렸고 그녀의 어린 아들은 조선의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방원의 심리적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억울함을 사겨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도전의 사병력파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사병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발톱이 뽑힌 호랑이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언제 누구의 칼에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공포가 매일매일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요동정벌이 실제로 감행된다면 자신은 최전선에 끌려가 이름 모를 이국 땅에서 화살바지가 되어 허무하게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요동정벌에 반대한다면 영명을 거역한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할 터랬습니다. 진퇴낭난의 위기였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생존을 위한 본능이 무서운 계획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정지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정도전,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어린 이복 동생.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자신 물론 신형제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웠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그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었던 태조 이성계가 병석에 누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방원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신덕황후 강씨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이방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훗날을 도모하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그의 손에 칼을 쥐게 한 최후의 방화쇠는 무엇이었을까요? 1398년 8월, 한양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습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밀어붙이며 사병들을 징발하기 위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 도성 내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태조 이성계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핑계로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뒤 정도전과 나문일파가 왕자들을 일망타진하려 한다는 끔찍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방원 측에서 거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명분인지는 오늘날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방원이 이 소문을 거사의 결정적인 명분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바에야 먼저 칼을 뽑아들고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이방원의 방식이었습니다. 8월 26일 밤, 이방원은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친형인 방간, 방위를 비롯한 형제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측근이자 책사인 하륜, 군사적 행동대장인 이숙번 등 충성스러운 신복들과 함께 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숙번이 안산에서 끌고 온 정예 병력들이 어둠을 틈타 한양도성으로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횃불을 높이 든 무정병력들이 도성의 고요를 깨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방원의 칼끝이 향한 첫 번째 목표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조선 건국의 최고 설계자와 최고의 무장이 맞붙은 이 사건이 수많은 군사가 뒤엉켜 싸우는 거대한 전투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너무도 허무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그 시각 정도전은 송현동에 위치한 동료 나문의 첩의 집에서 측근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요동 정벌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긴장을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이 감히 도성 한복판에서 군사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사병을 빼앗긴 왕자들은 도간에 든 쥐라고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말발굽 소리와 무장한 군사들의 함성이 송현동의 좁은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나문의 첩의 집을 겹점이 포위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방원의 지시에 따라 군사들이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로 치솟았고 매캐한 연기가 진동했습니다. 당황한 정도전과 그의 측근들은 우왕좌왕하며 살 길을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기어나온 정도전은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곧바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설계하고 왕권마저 통제하려 했던 천재적인 사상가의 최후는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실록에는 정도전이 목숨을 구걸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승자인 이방원 측의 기록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칼을 든 이방원 앞에서 붓을 든 정도전은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건뜨기는 순간 조선의 밑그림을 그렸던 위대한 재상의 목은 그대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허무하고 빠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자의 칼날은 어디까지 뻗어나갔을까요? 정도전과 그 일파를 순식간에 제거한 이방원의 군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칼을 쥔 그들의 발걸음은 곧장 조선의 정공, 정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문이 부서질 듯 열렸고
무장한 군사들이 궁궐 내부를 장악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태조 이성계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하들이 죽고 자신이 세운 도성이 아들의 군대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전장을 누비며 불패의 신화를 썼던 영웅 이성계였지만 병든 육신과 권력을 잃은 늙은 왕에게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고 세자의 자리를 차지한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압박하여 정도전 일파가 반란을 꾀했기에 이를 평정했다는 교지를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연루되었다는 억지 명분을 씌워 세자 방석을 폐위시켰습니다. 겁에 질린 11살의 어린 방석은 눈물을 흘리며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후환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냉혹한 정치적 계산만이 존재했습니다. 유배를 떠나던 방석은 도성문을 마서기도 전에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의 칼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방석의 친형이자 이방원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인 방번 역시 피를 토하며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덕왕후 광씨의 핏줄은 그날 밤 철저하게 도륙났습니다. 궁궐 곳곳에서는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과 억울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경복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이 잔혹한 밤이 조선 왕실에 남긴 상처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 후폭풍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이 끔찍한 참극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태조 이성계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세운 나라의 심장부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들과 신하들이 다른 아들의 손에 찢겨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를 모두 잃어버린 이성계는 분노와 환멸 속에서 왕위를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2대 왕 정종입니다. 하지만 정종은 이방원이 내세운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실권은 이미 이방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방원은 자신의 친형인 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마저 가볍게 진압하며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보여준 통치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했던 정도전의 재상 중심주의를 철저히 폐기하고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자신을 권력에 오르게 해주었던 공신들의 사병을 결국 모두 혁파해버렸고 심지어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자신의 처남들과 사돈들마저 가차없이 사약을 내려 숙청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방원인 정도전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강력한 군주가 되었지만 동시에 정도전이 꿈꿨던 안정적이고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왕권의 이름으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과연 이방원인 피로 얼룩진 왕좌 위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갔을까요? 태종 이방원이 손에 묻힌 수많은 피와 잔혹한 숙청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한 역사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가 악역을 자처하면 다져놓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왕권과 국가 시스템 위에서 훗날 그의 아들 세종대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민족 문화의 황금기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은 단순한 가족 내부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권력의 중심이 왕에게 있어야 하는지, 신하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차가운 충돌. 1398년 경복궁을 붉게 물들였던 그 피의 새벽은 500년 조선 왕조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하룻밤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